안녕하세요. 어, 구미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오후 한 3시, 4시 정도까지는 햇빛도 나고 뭐 그랬는데, 오전에도 잠시 비가 조금은 내렸는데, 지금은 뭐 천둥, 번개 팍 치다가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또 천둥, 번개는 또 안 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입금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범죄에 우리가 이용당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이 오입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어, 오입금이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현행법에 해당이 되는, 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죠. 은행 같은 경우에, 어, 이 오입금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의 오입금 경우에는 이게 어,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 들었는데 어, 대부분의 분들은 오입금 되는 거를 어, 그냥 그대로 뒀다가 어느 순간에 빼가 가도록 놔뒀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 6월 달경에 그런 어, 그게, 그, 법적인 결정이 난 게 있어요. 그게 한 14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오입금이 되는 사례가 있었대요. 그게 기사로도 나오고 했던 내용인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나 하면은, 오입금 되는 거를 오입금 한 사람이 반환 요청을 했는데 오입금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고 그 전체를 반환하지는 않고 일부를 자기가 그 빚이 있는 채무를 지고 있던 일부를 갖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저기 결국에는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일반 화폐하고 달라서 동일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오입금에 대해 가지고 어,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입금을 했을 때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게,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오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이 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이게 가장 많다라고 그렇게 어, 알고 있어요. 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이제 은행에서 뭐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오입금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오입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 암호화폐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찾는 게 결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아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거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인터넷 뱅킹이 있던 송금을 하고 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뭐 착오 송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어, 착오 송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암호화폐에서는 이거는 암호화폐에서는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송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어, 당해보신 분들이 뭐 적지 않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송금을 할 때 마지막에 클릭하기 전에 뭐 계좌번호든 그다음에 금액이든 이걸 다 하고 송금하기를 누르면은 통상적으로는 누구한테 보내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한번 있지요. 그런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주소만 일단은 등록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송 네트워크가 정해져 있지요. 그걸 이제 뭐 ERC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보내고 나면은 정말 그냥 공중에 떠버려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린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가 있을 건데 그거 자체가 보내는 쪽에서는 분명히 내가 가지는 지갑에서 출금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량이 줄었을 건데 그러면은 원래 보내고자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게 그만큼 수량이 늘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예 뭐 줄기는 했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늘어나지 않는 결국에 코인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인터넷 뱅킹 시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없고 어 그래서 결국에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어떠한 구제 방법이 그리고 그 정확도를 보낸 것 자체를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지가 보내고자 하는 그 지갑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를 정말 요하는 그런 경우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중앙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되지만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P2P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어 투 피어니까 개인 간의 거래고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지갑 주소에서 다른 지갑 주소로 옮기는 일종의 탈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소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큰 코인의 개수를 보내거나, 익숙지 못한 분들은 그, 보내는 것 자체를 정말 소액으로 한번 보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은 디지털 장부라고 해가지고 거래했던 내역이 전부 기록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래를 하는 내역이 내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그 블록이 생성이 되면서 그 블록이 연결이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그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오입금한 주소와 오입금 받는 주소를 그 찾아가지고 오입금된 것을 찾아줄 수 있는,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통상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블록체인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한 번 기록된 내용은 누군가가 임의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어,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범죄 행위를 했는 그 집단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당 주소, 그러니까 이 해당 주소 소유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입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출금을 했는데 오입금을 시켰는데 오입금 됐는 거를 임의적으로 누구도 이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 이거를 가르치는 교수라든가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은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입금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 해당 오입금을 받은 해당 주소 소유자가 인정을 한 경우에만 이 암호화폐를 뭐 돌려주든 뭐 사용을 하든 뭐 다른 거를 사든 오입금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 해당 주소 소유자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 이 오입금이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2022년 3월 3일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뭐, 이 세상에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 집에 뭐 가든 파티 비슷하게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 지갑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오입금이 됐는데, 그 오입금 됐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오입금이 됐는 거를 확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손대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과 몇 시간 내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장사방에 거기에 이제 부방장 했던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거를 그 재스태킹을 해버렸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입에서 1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는데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법이 없으니까. 해당되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어,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심, 2심 그 대법원까지 갔으면은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00%를 다 안 돌려줬을 뿐, 뭐, 그 채무를 가지고 있던 부분만큼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지불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돌려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입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져가거나 다시 그걸 빼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고유 권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거기에 계좌번호, 그 계좌의 소유자, 그 다음에 금액, 이런 정보들을 다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실명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 오입금을 받았는 사람을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 인정 하에서 그거를 빼나갈 수 있도록 뭐 동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로지 뭐가 있냐? 그냥 주소만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익명성으로. 그러면은 그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저놈들이 그거를 찾아서 빼갖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빼갖고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그 개인정보도 이미 틀은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그 오입금이 됐든 어쨌든 그 지갑 소유자만이 인정을 한 경우에만 이 오입금이 됐는 거든 뭐든 뭐 출금을 하든 사용을 해서 다른 거를 사든 뭐 이런 것들의 권한 자체가 그 사람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지갑에 내가 케이오페이를 보관을 하고 있는 주소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 주소에 대해서 권한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마다 그 권한 자체가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불법행위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면은 일단은 익명성인데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거죠. 그리고 주소만 안다고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이게 그, 그거를 운영을 하는 권한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그렇게 어, 인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한에 그 권한에서 일단은 오입금을 한둘도 아니고 뭐 수십 명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수천 수만 명일 거예요. 그러면 수천 수만 명한테 나가도록까지 이 그 그것 자체를 방치를 하거나 근데 이거는 그 앱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원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트가 있으면 비트 지갑의 주소 플러스 소위 말해서 거기에는 프라이빗 키가 있겠죠.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을 시켜야지만이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또 분명히 그게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입금을 못 시켜준다는 거죠. 오입금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열었던 누군가가 분명히 열었을 거고 열어가지고 오입금을 한둘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오입금을 시켰다. 이거 자체가 이미 그 타인의 사물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거 자체를 잘못한 거지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에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고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가버렸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더더군다나 이게 그 블록체인 사업에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개인 고유 키를 개인 고유 암호를 넣지 않고 본인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가버렸다. 이거는 정말 그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관리 자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뭐 가치조차도 없을 만큼 이것만큼 더 명확한 그런 범죄 행위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데, 이런 내용을 알면서 우리가 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뭐 걱정을 하고 또 뒤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믿니 못 믿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냥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뭐 모의금이 됐을 때 이게 찾기 어려운 뭐 그런 그 이유가 또 있고 한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좀 머리 아프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앱을 조작을 하고 앱을 운영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우리는 에셋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산은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런 그 자체를 그 제대로 관리도 하지를 않고 오입금이 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오입금이 됐는 게 결국에는 그 오입금을 시켰던 쪽으로 다시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그 오입금 됐는 게 그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소, 어떤 주소, 어떤 주소 출금이 됐는 데가 있고 내가 중간에 그 뭐 한 저거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여기로 한 지갑에서 뭐 비트 이더가 다 나갔다고 봤을 때 두 지갑에서 어떤 데는 비트만 나가고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비트 이더 다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갔는 게 그러면은 이 지갑 오입금이 됐는 지갑에서 이게 반환이 본래 출금이 됐는 쪽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이게 다음 어떠한 주소로 갔느냐 그러면 이 다음으로 갔는 주소가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요게 그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20개다 20개 정도의 각 사람마다 이렇게 묶여 갔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짓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지갑에 그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이 출금에서 끄잡아내 갖는 그 결국에 1위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출금을 하면은 출금한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출금을 했는지 여기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가 당연히 돼야 되죠. 왜? 비트 이더는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4월 달에 한 4만 불 정도 했으니까 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한 개당.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4월 달에 제가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4월 달에 거의 한 3천 불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은 2022년 3월 달 그때쯤이면은 이거의 가격이 3,500불에서 4,000불은 했을 거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개수가 나갔는데 어떠한 용도가 있어서 오입금을 시켰으면은 어 이게 그 스스로 뭐 이렇게 나갔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은 이걸 내보낸 그 이유를 돈인데 결국에는 돈인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나갔을 경우에는 왜 나갔는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나가는 거지.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갑에 뭐 이만큼 들어 있으니까 뭐 선심서식 거러지한테 뭐 그냥 이게 그 동양 주듯이
빼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용돈 주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블록체인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뭐 말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어, 수사기관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 예치해놨던 뭐 저는 사실은 비트 이더 하나도 어, 예치를 한 적이 없어요. 스테이킹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초창기에 했고 그거 자체가 우리 전체 이 KOK의 자산이고 그 자산이 결국에 지금 있는 상태라고 했으면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했으면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을 해줘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KOK 가치가 떨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도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이윤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떨어지면은 그 일부분을 가지고서 KOK 지갑으로 우리는 KOK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스태킹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왜? 거래소에서 KOK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거래소가 몇 군데 초창기에 있었던 것들 자체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살 만큼 그 물량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비트나 이들을 가지고서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고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비트 이들을 기축통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단이 그거를 보유를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돈을 쌓아놓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재단이라는 거에 사람이 도대체 얼마가 있었느냐? 없어요. 지금까지 재단 사무실이 그 3기 재단 이사장 때를 제외하고 그 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그거는 뭐 팔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그런 작자들 말고는 뭐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단에 그렇게 그 비트 이들을 쌓아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부 다 같이 떨어지니까 인원도 상대적으로 같이 좀 떨어졌으면은 플랫폼 가격만 조정을 해서도 뭐 괜찮은데 이게 더 갭이 많이 벌어지고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그거를 비트나 이들 가지고서 매수를 해가지고 스태킹 지갑으로 KOK로 넣든 아니면은 물량이 그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 KOK를 샀는 거를 비트나 이들 가지고서 샀던 이놈을 어디를 보내느냐? 소각 지갑으로 넣어버리면은 소각 효과도 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소의 물량 자체가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치 상승은 당연히 또 이루어졌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비트 이들을 오입금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뭐 멍멍이한테 그 물어봐도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삼척 동자는 좀 너무한가 멍멍이도 좀 그렇고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입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왜 쟤네들이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냥 머리에 있는 걸 짜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이거는 어,
블록체인 전문가, 뭐, 소위 말해서, 암호화 교수,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본 그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는 분의 내용을 조금은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엄청난 범죄라고 왜 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오입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조가 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법정 모금에 좀 계속해서 그 수익이 생긴 거는 넣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은 그 커뮤니티 자체의 규모를 좀 축소를 해 놓다 보니까 조금 그 조회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져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못해서 법적 모금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법적 모금에 보낸 게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불 이상이 되면은 바로 들어오면 바로 저는 뭐 들어온 거 확인이 되면은 바로 그 법정 목금에 넣어 드렸는데 지난달에는 안 됐던 거 이번 달에 뭐 1만 2천 얼마가 들어온 거 그것도 법정 모금에 넣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구독, 좋아요, 조회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감사합니다.